2022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전 사업장에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라고 해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과거에는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했어요. 근데 회사가 어렵거나 망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보니 정부가 이를 사회에 유보하는 퇴직연금으로 그 퇴직급여 제도를 일원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6년부터 맞아요. 기업 규모별로 네.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이고요. 2017년은 100인 이상, 2018년은 30인 이상, 2019년은 10인 이상이고 드디어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이 도입 의무화 일정이 네.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부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을 때 이런 내용들로 이제 우리는 퇴직연금 의무화 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네.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이 내용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률 안에 담겼으면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였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그게 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네. 법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네. 좀 정확히 짚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발표였잖아요. 네, 네. 근데 근태법상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된 건가요? 도입할 당시 분명히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뭐 과태료도 뭐 벌칙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선홍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네.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네. 퇴직금 제도 네. 그리고 퇴직연금 뭐 저희가 이제 줄여서 부를 땐 DB형, DC형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제도들을 이렇게 설정해 두고 이 중에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퇴직금 그 제도는 아니고 뭐 퇴직연금 제도만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다 이렇진 않아요. 네네네. 다만 이제 5조에서는 네. 2012년 7월 25일 이후에 새롭게 성립된 사업장의 네. 경우에는 사업이 성립한 이후 1년 이내에는 너네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이제 의무를 주는 조항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4조와 제5조를 종합해보면 네. 2012년 7월 25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네. 제5조에 따라서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요. 네. 2012년 7월 25일 이전 성립된 사업장도 제4조에 따라서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즉 4조와 5조만 보면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네. 아래 법조항을 보면 도입하지 않아도 법정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네.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올해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다 가입 대상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업장에 도입해야 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회사에 뭐 과태료가 발생한다거나 뭐 사용자 대표이사를 처벌한다거나 네. 뭐 벌금형이 부과된다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그러니까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자료에는 네. 근로자 퇴직급여법을 개정해서 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는 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일단은 마련이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법 안에 들어오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에는 네. 퇴직연금을 미가입하더라도 네. 앞서 저희 김노무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미도입했더라도 퇴직금 제도를 그냥 간주한 걸로 자동으로 해석이 되고 네. 그리고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제재 조항이 없어요. 참 이게 법이 아이러니하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퇴직연금 이미 가입했다라고 해도 회사가 어려우면 좀 연체하기도 하잖아요. 3개월 이상 안 내면 뭐 재정 안정화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고 14일 이상 뭐 연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할 계산해서 뭐 20% 이자를 붙인다 어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 그렇게 벌금 부과하는 그 은행 못 봤거든요. 네. 은행이나 이렇게 퇴직금 기관 못 봤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번에는 그 IRP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화가 올해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사실 원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풀어서. 예, 맞습니다. 네. 예. 2022년 4월 14일부터 네. 이제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회사,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운영하던 회사는 그냥 IRP 계좌에 바로 넣으시면 되고요. 네네네. 퇴직금 제도를 사내에서 운영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네.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고 그쪽에다가 입금을 해줘야 되도록 이렇게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음. 근데 뭐 다 입금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연령이 뭐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네. 아니면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으로 좀 적거나 네. 또 만약 외국인 근로자인데 음.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따로 IRP 계좌가 아니라 기존대로 급여 계좌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퇴직금을 이전한 IRP 계좌가 이미 있다면 퇴직급여용으로 새로 개설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IRP 계좌에 있는 돈은 네. 법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네.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아, 전에. 네, 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네. 거기에 일부 돈이 있었는데 네. 퇴직급여를 이번에 받으면서 그 계좌에 퇴직급여를 받는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은 그 퇴직급여만을 인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액을 인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 부담금 인출액에 대해서도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전할 그 돈이 있으면 새롭게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2022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또 반대로 가입 안 해도 불이익은 없다라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어떤 좋은 꿀팁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 4월에 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 일단은 대상이 네. 상시 근로자가 30명이 안 되면서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4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지만 아직 네. 준비 단계고요. 네. 예, 9월 1일부터 아마 그 일반 신청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부담금을 모아서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수익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네. 또 사용자의 부담금의 10%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거 뭐 그렇다고 무한정 해주는 건 아니고 네.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대상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한 이제 퇴직연금 납부액의 10%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3년 이내에 가입. 지금 제도가 이제 9월부터 시행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3년 이내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0인이 아직 안 되는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네. 하면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그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 가입하는데 이에 대한 페널티, 뭐 과태료 이런 게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일단은 아직은 없다. 네. 네, 네. 지난번에 그 공고사직과 그 해고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살짝 나눴었는데요. 네. 아쉬운 부분이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느 주하고는 다르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저는 실업급여 부급,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하죠. 그거를 대체 어떻게 하는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저도 이제 실업급여 또는 고용지원금과 관련된 부정수급과 관련된 의뢰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상담들을 좀 많이 하고 소송을 있는데 많이 하죠? 아닙니다.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자문들을 물어보십니다. 네네.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처리해서 부정수급을 하시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네. 이미 퇴직한 직원을 네. 일이 바쁘니까 일이 갑자기 물량이 많으니까 현금으로 급여를 줄 테니 와서 좀 일을 해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일하는 거. 네네. 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아는 방법의 대부분은 뭐 사실은 제보입니다. 제보. 맞아요. 주변인들의 제보가 한 30% 정도 비중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정말 뭔가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밝혀지는데 아까 제보라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안 좋거나 네.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 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포상금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해서 다시 반환된 금액의 20%가 포상금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보다도 제보 같은 경우에는 적발률이 거의 95% 맞아요. 거의 대부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적발을 하느냐 이제 제보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조사를 받으라고 이제 연락이 가겠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냐면 교통카드 내역, 통화기록 내역, 그다음에 이제 그 기지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통화 내역에 보면 기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기지국 위치가 오전에는 집이었다가 낮 시간대는 뭐 회사 주변이나 그런 식으로 교통카드는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겠죠. 아침에 출근하는 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 찍는 역이 매번 동일하다면 뭐 그런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러 가실 때 옷차림이나 시간을 보고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집에서 노는 사람인지 일을 하는 사람인지 되게 옷을 입어보면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앞두고 점심시간 끝날 때쯤 이런 거 다 체크했다가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처음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개인용 집에 있는 PC를 가지고 IP, 그러니까 개인용 IP를 쓰시다가 직장생활 하시게 되면 기업용 IP를 쓰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에 또 적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실업급여도 마찬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적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받았던 돈 다 반환을 하셔야 되고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도 내셔야 되고 나중에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이 아니죠.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죄라는 게 공소시효가 있는 건데 이게 언제 거까지 그렇게 적발해서 이게 당하는 건가요? 네, 요거는 5년입니다. 예. 그래서 5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뭐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다툼이 없겠지만 5년 이내에 부정수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저희 회원사에도 실제 발생했던 케이스인데 해고를 당한 근로자분이 앙심을 품고 회사 대표 그 회사 분들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와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상시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주말에 바쁠 때만 나와서 많이 근무해봐야 한 달에 4-5번 정도? 네, 주말에 한 번 정도 오신 거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다라고 내부 고발을 진짜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발뺌을 하셨던 거죠. 아니다, 그런 적 없다. 현금을 주셨으니까 저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용센터에서 다 알고 있다. 내부 제보를 받았다. 라고 해서 이제 회사 측도 조사하고 그 실업급여를 수급한 근로자분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도 되게 억울하셨던 게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내가 이날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라고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면 돼요. 그럼 부정수급이 아닌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다 신청을 하시는 거죠.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했던 기간도. 그래서 걸리는데 내가 그럼 부정수급한 날 것만 토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받은 전액을 토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용보험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소탐대실인 거죠. 그 며칠 일당을 좀 더 이중으로 지급받으려고 하시다가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그거의 2배를 넘는 금액을 토해내라고 하니까 그분은 나름 이제 근로자분 억울해 하시는데 사실 구제할 방법이 딱히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세무조사도 사실은 그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세무나 노무나 뭐 제가 봤을 때 대표님들 정말 대한민국 사업하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퇴직연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에 좀 실업급여를 살짝 언급을 했는데 퇴직연금 전 사업장 가입 의무가 아직은 페널티는 없으니까 조금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조금 뭐 더 지켜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노무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